환절기인 요즘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딸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었던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가끔 숨 돌리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재미있는 사연을 들려주는 필립의 사연방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기 창피하기도 하고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애정하는 채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으니 꼭 좀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저는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저는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셔서 학자금 대출이나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이 30이 되니 집에서 슬슬 결혼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축의금을 낸 돈이 어마어마하다며 수금을 빨리 해야 하니 저더러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결혼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할 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엔 온통 남자들 뿐이어서 좋은 여자를 찾기 어려웠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게 되었어요. 제가 외주관리팀에 있어서 회사 하청업체에 방문하던 일이 많았는데 그중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저도 모르게 눈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녀는 얼굴도 예쁘지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능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녀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제야 제가 기다리고 바라던 짝을 만났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에 갈 일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들렸고 일부러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며 제 마음을 조금씩 전했답니다. 주희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시네요. 옷도 새 옷이죠? 이렇게 입고 나오신 걸 보니까 어디 남자라도 만나러 가시나요? 남자요? 그게 뭐예요? 남자 만난 지 하도 오래돼서 남자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왜요? 제가 오늘 좀 예쁘나요? 그럼 박 대리님이 밥이라도 사주실래요? 정말요? 아, 저야 너무 좋죠. 주희씨랑 데이트를 하다니 꿈만 같아요. 뭐래? 허풍 좀 그만 떨고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저는 계획한 대로 주희씨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괜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고기도 제가 다 구워서 주희씨 그릇에 올려주기도 했고 예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주희씨 기분을 좋게 해드렸어요. 박 대리님, 나 좋아해요? 요즘 우리 회사에 매일 오는 것도 그렇고 나한테 맨날 입 바른 소리도 실컷 하시잖아요. 네, 많이 티났어요? 엄청 티났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 눈치챘던데. 저더러 박 대리님이랑 빨리 잘해보라고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든지 아세요? 그래요? 그럼 잘해보죠. 제가 천진난만하게 웃자 주희씨가 폭소하며 좋아했고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사실 주희씨도 진작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양측 회사에 사귀는 걸 모두 알려서 다들 빨리 국수 먹여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주희씨가 집안 형편도 어렵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빨리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제 청혼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귄 지 1년 만에 뜻밖의 일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주희씨가 임신을 해서 돈이고 뭐고 고민할 틈 없이 결혼식을 서둘렀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신경 쓰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예물을 함께 알아보러 가기로 한 날 주희 집 앞에 찾아갔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성을 잃고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갔어요. 주희야, 이 남자 뭐야? 뭔데 둘이 그렇게 다정한 거야? 당신 뭐야? 뭔데 내 아내가 될 사람하고 시시덕거리고 있는 거야? 어머, 자기 왔어? 내가 이 남자랑 다정하다니. 이 남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자기 만나기 전에 잠깐 나를 따라다니던 남자인데 오늘 무슨 일인지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 가까이서 주희의 얼굴을 보니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멀리서 본 주희의 표정은 잘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의 어깨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임자 있는 여자한테 무슨 볼일 있어서 찾아온 거야? 이 여자는 다음 달에 나와 결혼할 거야. 예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따라다닌 건 뭐라 하지 않겠는데 이제는 내 마누라가 될 사람이니까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안 그랬다간 더러운 꼴을 볼 줄 알아. 제가 경고하자 남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희 씨가 결혼한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희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만 보내주세요. 앞으로 내 여자 근처에 얼씬대지 마라. 알아들었어? 네, 형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린 남자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다시는 주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전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주희 씨는 제가 나서서 깨끗하게 짝사랑남을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진작 저에게 말해서 해결할 걸 그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주희의 짝사랑남을 물리치고 결혼 준비를 바쁘게 했어요. 저희는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신혼집으로 방 2칸짜리 빌라를 마련했고 혼수는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준비해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일렀는데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그렇게 이듬해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실감했답니다. 아내는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게 되었죠. 그런데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갓난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다행히 무탈하고 건강하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냈고 아무런 사고와 다툼도 하나 없이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 아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늦는 편이었어요. 몸은 잘 크고 있었지만 말도 그렇고 행동도 많이 뒤처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게다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화가 나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크게 난리를 치곤 했어요. 그래서 아동심리센터를 찾아가 딸 아름이를 검사하고 상담받았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의사 선생님은 제 딸이 자폐아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더군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육과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딸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진료비가 많이 비싸서 걱정이 되었어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한 번 진료하는 데만 20만 원이었고 음악과 미술치료는 따로 지불해야 했답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두뇌 검사까지 해야 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본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가 전부였으니 쉽게 부탁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자신도 다시 일을 다니겠다고 했지만 저는 자폐아인 딸아이 옆에 항상 엄마가 있는 게 좋겠다고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지 해서 아름이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 일로도 많이 힘든데 여기서 또 일을 구한다고? 그러다 당신 쓰러져. 쓰러지긴 왜 쓰러져. 아름이를 위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아름이만 신경 써. 으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남들은 다 여유있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내의 푸념에 저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이 없어. 아름이 자체가 행복인데. 그리고 나에겐 당신이라는 아내가 있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게 후회되는 거야? 물론 아니지. 나는 그냥 형편이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래. 당신이나 나나 없는 집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에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아무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지고 우리 아름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 있게 힘써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아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걸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라고. 그렇게 저는 회사에 다니며 저녁부터 자정까지 야식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할 뻔한 날들이 자주 생겨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힘을 내었죠. 그 결과 서너 달이 지나자 오토바이가 적응되었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은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아름이의 치료 비용으로 모두 들어갔어요. 아내는 딸아이가 열심히 치료받는 덕에 전보다 좋아졌다며 잘만 하면 3년 뒤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는 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겨 일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름이가 더 크면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테니 미리 대비할 마음이었죠. 그래서 야식집 배달 일을 끝내면 도너츠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트럭으로 매장에 배달을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2~3시간 잠을 줄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 고생을 자청했답니다. 하루에 3시간 30분을 자며 3가지 일을 하니 몸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긴 했지만 처자식을 떠올리면 없던 기운이 솟아났어요. 이듬해 아름이를 데리고 이번에는 엄청 큰 소아과에 찾아갔어요. 자폐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닌 완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와 그리로 간 거죠.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자폐아들이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예를 들며 말했는데 세포 주사가 1회에 2천만 원이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한 번의 줄기세포 치료도 좋아지기는 어렵고 수차례의 줄기세포를 투여해야 한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도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아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치료받아야 효과가 있다며 치료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생각해보겠다고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네요. 그러다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줄기세포로 좋아진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아름이도 시켜주자. 그게 말이 쉽지. 주사 한 번에 2천만 원이래.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잖아. 만들면 되지. 내가 돈 빌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게. 그리고 회사에 대출 좀 알아보고 일하는 곳에서 가불 같은 게 되는지도 알아볼게. 어떻게든 우리 아름이 낫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남편을 믿으라고. 치료비 마련하면 곧장 병원에 찾아가자. 아내는 결국 저의 단호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돈을 구하려고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몇몇 분이 저를 잘 봐주셨는지 목돈을 빌리게 되었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었죠. 그래서 아름이를 데리고 가 첫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름이는 잘 버텨주었고 무사히 치료를 마쳤어요.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아름이에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4차까지 치료해보면 좋아질 거라며 절 안심시키더군요. 다음 치료일까지 긴 시간이 남지 않아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빌려주는 사람을 찾지 못해 대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번째 치료를 받아봤지만 역시나 큰 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름이는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엄마, 아빠, 밥이 전부였고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걸로 의사소통을 했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끝까지 줄기세포를 믿기로 하고 다음 치료를 위해 또다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결국 다 대출로 마련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2금융이고 3금융이고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빌려서 딸아이의 치료비를 충당했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나니 딸 아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문장을 만들어 말할 줄도 알게 되었고 놀이터에서 동생들에게 시소나 그네를 양보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했답니다. 이대로라면 일반 학교에 입학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름이 좀 봐. 이제 혼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려.
게다가 나랑 같이 노래도 부른다니까? 정말 귀족 같은 일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줄기세포 치료를 하길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네. 매일 아름이 돌보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이라니, 당신이 고생이지. 치료비 부담하느라 빌린 돈 갚느라 잠 한숨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 요즘 낯빛이 많이 안 좋아. 다음 달에 홍삼이라도 지어줘야겠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돈이 있으면 제 딸 아름이에게 필요한 걸 하나 더 사주라고 일렀습니다. 한편 저는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래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모든 기관에 조금씩 갚아나갔네요. 그리고 얼마 뒤 대망의 마지막 치료일이 다가왔고 짬을 내서 병원으로 따라가 딸아이의 치료 순간을 지켜보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사를 맞고 24시간 지켜봐야 한다며 여느 때처럼 딸아이를 하루 입원시켰어요. 이제 끝났네. 우리 아름이 잘해줘서 고마워. 아빠, 나도 고마워. 우리 딸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그럼 아빠는 일하러 갈게. 엄마랑 놀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빠, 안 가면 안 돼? 난 아빠랑 있고 싶어. 딸아이가 매번 엄마와 붙어있다 보니 저와 있고 싶었나 봅니다. 아빠는 일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름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 수 있잖아? 엄마랑 있으면 또 아저씨가 찾아온단 말이야. 난 그 아저씨 싫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아저씨가 누구냐고 물었어요.